김희진 강사님 소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멀리 서로 다른 나라에 살면서도 이렇게 옆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함께 공부를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감사한 것 같습니다. 저희는 호주에서는요, 항상 저희가 있는 지역의 원주민들을 이제 먼저 공식적으로 그렇게 인식을 하고 그렇게 모든 교육과 행사를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땅의 주인이 되고 과거와 현재, 미래의 주인이 되는 이 지역의 원주민인 두루가 원주민들을 또 경외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오늘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회장님께서 소개하신 것처럼 저는 원래 영양학을 공부했던 사람인데 또 호주에 와서도 영양학을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2005년도 16년 전이죠. 2005년도 호주에 와서 한 장애인 청소년을 만나게 됐어요. 처음에 제가 호주로 오게 된 거는 여기 선교사님들 교육을 하기 위해서 왔거든요. 제가 영어 교사 자격증도 있어서 이제 선교 사역을 돕기 위해서 이제 영어 교사로 왔는데 그 선교사님 자녀 중에 한 분이 지적 장애와 그리고 자폐 그리고 나중에 이제 청소년기를 지나면서는 이제 정신질환까지 그래서 중복 장애를 갖고 있는 그런 청소년을 제가 제 옆방에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청소년을 16년 전에 만나면서 그 청년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의 삶을 바꾸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공부하던 영양학을 이제 사회복지학으로 제가 호주에서 공부를 하면서 지난 거의 한 9년 10년 됐네요. 한국에 제가 2012년도에 처음 방문을 하게 됐고요. 2012년도부터 해마다 한국을 가서 전국 방방곡곡을 다녔습니다. 주로 시설에 많이 갔었고요. 그래서 많은 복지사 선생님들을 지난 10여 년간 만나게 됐고 강의를 이제 많이 하고 다녀왔는데 요번에 이제 또 부모님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또 교육을 하신다 그러셔서 제가 요청을 받고 굉장히 감사한 마음으로 오늘 또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호주 안에 살고 계시지만 영어가 안 되시는 부모님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이 땅에는. 그래서 이제 그러한 분들을 위해서 사실은 부모님들이 이제 저를 컨택을 하신 거예요. 호주 이제 전국에 흩어져서 사시는 한국 가정들이신데 그분들하고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저희가 미팅을 해요. 그리고 이제 줌으로 서로 만나는데 굉장히 어린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도 계세요. 이제 2살, 3살. 이제 막 장애 판정을 받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분들이 이제 시간을 맞추기가 너무 힘들어서 어머님들이 왜 선생님은 유튜브를 안 하시냐고 우리가 시간 날 때 마음 놓고 강의를 볼 수 있도록 유튜브로 강의를 올려달라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유튜브 채널에 김희진 컨설팅 룸이라고 치시면은 아마 이제 제가 그동안 올렸던 강의들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요번에 이제 부모 세미나 교육 일정을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요. 수요일마다 저희가 이렇게 3시에서 4시 1시간에 걸쳐서 4가지의 이제 주제에 대해서 제가 두 주제로 이렇게 잡아봤는데요. 모든 부모님의 바람은 똑같은 것 같아요. 한국이든 또 호주든 또 한국 부모님이든 호주 부모님이든 모든 부모님의 바람은 자녀가 좀 더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한 그런 꿈을 갖고 계시고 또 그를 위해서 많은 서비스들이 조금 더 변화가 됐으면 하는 바람을 모든 부모님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호주는 특별히 2017년도에 굉장히 대대적인 서비스 전환을 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일에 없는 모든 장애인 당사자와 가족에게 펀딩을 예산을 직접 주는 직접
지급 제도를 이제 2017년부터 호주는 실행을 해오기 시작했고요. 그동안 많은 비용을 정부로부터 받았던 모든 복지기관 또 모든 서비스들이 이제 돈을 받지 못해요. 개인이 돈을 들고 가서 나에게 서비스를 주세요라고 말을 하지 않으면 그 기관은 생존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굉장히 역사적인 큰 흐름 속에 저희는 있고요. 지금뿐만 아니라 지난 40년, 50년 동안 이거 호주에서 부모님들을 상대로 어떤 교육들이 이루어졌는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제가 조금 더 중점적으로 4주에 걸쳐서 짧지만 굉장히 짧은 시간이죠. 4시간이라는 시간이지만 첫째 주 오늘은 어떻게 장애인의 서비스의 역사적인 흐름이 제가 오타가 있네요. 흐름이 아니고 흐름이 있었는지 또 그 흐름 속에서 인간 중심적인 그런 서비스의 전환이 왜 일어났는지 오늘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객관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릴 거고요. 다음 주 수요일은 과연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은 어떠한 부정적인 역할을 사실은 지니고 매일매일의 삶을 살고 있는지 그리고 그 역할들을 어떻게 가치 있는 긍정적인 역할로 또 우리가 바꿔볼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얘기를 해볼 거고요. 세 번째 주에는 사회적 역할 강화론이라고 해서 저희 호주에서 가장 중요한 이론으로 붙들고 있는 그러한 이론이고 또 수만 명의 부모님께 지난 50년간 교육을 저희가 해온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소개를 할 거고요. 그 모든 서비스의 핵심은 뭐냐면 한 사람 한 사람이 지역사회 안에서 의미 있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한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마지막 4주차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장애인의 인권에 대한 부분 또 장애인의 역사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모든 역사를 다 훑을 수는 없지만 짤막하게 제가 좀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11세기에 들어서면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유럽에는 굉장히 봉건제도, 상류층과 하류층의 갈등이 심한 그래서 태어나면서부터 어떤 계급이 결정이 되고 또 그들의 삶이 어떻게 평생 지어지는지 그런 제도 속에 사람이 살았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전에는 계급 사회였죠. 양반으로 태어났냐 아니면 평민으로 태어났냐 그거에 따라서 인간의 모든 삶이 결정이 났던 그런 삶이 있었던 것처럼 이러한 봉건 제도의 역사를 흐르면서 그 봉건 제도를 한순간에 무너뜨린 사건이 터집니다. 그것이 바로 인류 최악의 전염병이었던 지금 저희가 코로나의 시대를 거치면서 이 코로나가 얼마나 무서운 병이라는 걸 저희가 실감을 하고 있잖아요. 코로나 이전에 인류 최악의 유럽의 인구의 반 이상을 휩쓸어 갔던 그 전염병이 사실은 11세기에 14세기에 이르기까지 인간의 힘으로는 무너뜨릴 수 없었던 그 계급 사회를 무너뜨리는 가장 큰 원인이 됩니다. 이러한 전염병을 통해서 결국 유럽은 그 계급 사회가 무너지기 시작하고 또 그 안에서 많은 이민자들이 북미로 이제 넘어오는 그런 역사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유럽에 남아서 그 전염병을 통해서 무너진 봉건제도 속에서도 아직까지도 어떠한 계급들은 정말 그 인권이 보장되지 못한 채로 살고 있는 그러한 삶 속에서 프랑스에서 인권운동이 이제 최초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인권운동이라는 그 이름 하에 수많은 사람들이 또한 피를 흘렸고 그 이후에 250년이라는 긴 세월이 지난 후에서야 수많은 전쟁과 수많은 쟁탈과 수많은 그런 싸움들이 있은 후에 1차 대전, 세계 2차 대전을 지난 후에서 비로소 유엔에서는 인간의 존엄성은 굉장히 소중한 것이다.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전쟁을 하지 말고 모든 인간이
평등하고 모든 인간이 존중받는 그런 이 세상을 만들자라는 유엔의 인권 헌장이 1948년도에 나오게 되죠. 그로부터 또 20년 이상의 시간이 지난 후에서야 처음으로 장애인의 인권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왜 모든 사람의 인권은 주장을 하면서 장애인의 인권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64년도에 처음으로 장애인의 인권에 대한 이슈가 들어오기 시작하고, 이 1960년대는요, 여러분이 이제 역사적으로 보시게 되면은 많은 인권 운동이 있었던 시기입니다. 북미를 보게 되면은 노예 해방을 외쳤던 시기고, 그리고 또한 여성의 인권, 그리고 흑인들이 노예 제도를 박탈하기 위해서 많이 싸웠던 그 수많은 인권 운동들이 있었던 시기고요. 그 흐름에 아울러서 장애인의 인권 또한 대두가 되는 겁니다. 1971년도에 들어서 비로소 신체적 장애인으로 시작된 그 장애인의 인권, 그것이 이제는 지적 장애인에 대한 인권 역시 또한 이제 대두가 되는 시기가 오게 되고요. 1976년 최초로 세계 장애인의 해가 채택이 되고요. 81년도에 장애인의 해에 대한 선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보시면은 1789년 프랑스 지도로 인권 운동이 있은 이후에 얼마나 많은 시간에 걸쳐서 장애인의 해에 대한 선포가 이루어졌는지 보시게 됩니다. 이만큼 사람들의 역사 속에, 인간의 역사 속에 어떠한 변화, 어떠한 정책의 변화는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겁니다. 물론 이런 장애인의 해가 선포됐다고 해서 사람들의 인식과 시각이 바뀐 건 아니지요. 1983년부터 92년도에 이르기까지 유엔은 이제 장애인도 이제 지역사회에서 완전한 참여와 그 평등을 이루는 장애인의 10년을 선포를 합니다. 그렇지만 92년도 이후에도 이것은 이루어지지 않았죠. 그래서 또다시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장애인의 선포의 10년을 다시 한번 재점검하는 시기가 오게 되고요. 그것도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2006년도 이제 유엔에서는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들에게도 장애를 갖고 있지 않는 사람처럼 학교를 다닐 권한, 그리고 권리, 또 일상생활의 평범한 삶을 이룰 권리, 직업을 가질 권리, 또 결혼을 할 권리, 그 많은 권리들에 대해서 이제 선포를 하게 됩니다. 2006년 이후에도 아직까지도 그 일을 위해서 어머님, 아버님 한 분 한 분, 또 수많은 장애 서비스에 종사하는 많은 분들이 지금도 그 싸움을 전 세계에서 이루고 있죠. 제가 이 중간에 하늘색 박스에 이렇게 열거한 그 연도는 우리나라 역사를 지금 제가 적은 겁니다. 연도 보시면서 대충 짐작이 가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어떤 의미에서 이 연도를 적었는지. 유럽에서 봉건 제도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또 많은 불합리와 또 압박과 그리고 불평등을 경험하고 있을 때 우리나라는 고려시대를 가고 있었습니다. 918년부터 1392년은 고려시대를 의미하고요. 그 다음 1392년에서 1897년은 조선시대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일제강점기를 저희가 겪죠. 1910년부터 1945년에 이르기까지. 자, 고려시대, 조선시대에 장애인들은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굉장히 심층적으로 연구를 하신 국문학 교수님이 계십니다. 정창권 교수님이라고. 이분은 장애하고는 관련이 없으세요. 그냥 역사학과 국문학을 공부하시는 분이신데 이분이 굉장히 많은 책을 쓰셨어요. 여러분 꼭 한번 사서 보시기 바랍니다.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의 장애인들은요, 시설도 없었고요. 지금 현재 서구 사회에서
이루려고 하는 그 모든 삶을 살고 있었어요. 이미. 그런데 1910년부터 45년의 이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우리나라에 수많은 장애인 복지 제도가 생기고 장애인들이 굉장히 차별받는, 또 장애인들이 살아가기 너무 힘든, 우리나라 모든 사람들이 차별을 받았던 시기죠. 일제의 탄압 속에서. 그런데 가장 탄압을 받았던 계층이 또한 장애인들이고 또 정신질환자 그리고 노인들이었습니다. 일제는 이 당시에 전 세계의 흐름을 보게 되면요, 북미에서도 그리고 유럽에서도 우성화, 유전자를 중심으로 해서 어떤 사람은 살아야 되고 어떤 사람은 죽어 마땅하다는 그런 우성학이 발달을 하게 되는 그러한 아주 중심적인 시기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1차 대전, 2차 대전을 통해서 수많은 유태인이 핍박을 받았죠. 히틀러는 우성학을 굉장히 신봉했던 그런 정치 지도자였습니다. 또한 미국에서도 굉장히 많은 정치 지도자들이, 대통령과 또 수많은 정계에 있는 사람들이 우성학을 굉장히 붙들고, 그것과 아울러서 벌어지는 현상은 우성학을 통해서 내린 결론은 유전인자가 적합하지 못한 사람은 죽어야 한다. 이 땅에 존재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결론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유태인보다 더 많은 숫자가 사살되고 사망한 그 사건이 역사적인 사실로 나오고 있는데요. 한국에서는 일제 탄압 속에 수많은 장애인들이 사살을 당했고요. 그리고 배척을 받게 됐고, 수많은 유럽에서는요, 모든 지적 장애인들, 또 장애인들, 정신질환자들, 이런 분들이 유태인 이전에 몇 배로 수많은 죽임을 당하는 그 역사적인 현실이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들을 저희가요, 굉장히 기억을 꼭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현재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수많은 장애인 서비스들이요, 이 바탕이 뿌리가 있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만 하거든요. 1950년에서 53년에 이르기까지 이제는 장애인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수많은 자녀들이 부모를 잃는 6.25 사변을 겪으면서 우리나라는 정말 모든 것이 다 폐허가 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죠. 이때 수많은 선교사들과 또 수많은 외국의 단체들이 고아원을 설립하게 됩니다. 그것이 사실은 대한민국의 수많은 장애인 시설, 또 장애인 서비스의 근간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1988년을 제가 여기 적고 있는데요. 1988년을 제가 적은 이유는 88년도에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올림픽이 있었죠. 예, 그 올림픽을 기점으로 해서 그 당시 대통령이었던 노태우 대통령이 수많은 장애인들을 이제 시설로 막 옮기는 작업을 합니다. 그리고 또 많은 시설들이 사람들이, 외신 기자들이 볼 수 없는 산으로, 아주 깊은 곳으로 옮겨지는 그 역사적인 일들이 많이 빚어졌습니다. 그래서 많은 비용을 주면서 그때 굉장히 많은 사단 법인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러한 역사적인 상황들을 저희가 이해를 하면서 지금 현재 우리 대한민국 땅에 많은 기관들이, 또 많은 서비스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이러한 역사적인 흐름이 또 뒷배경에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유엔에서 1970년대까지는 장애를 의학적인 관점으로만 봤습니다. 어떤 내용인지는 이제 제가 잠시 후에 다시 또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그 의학적인 관점에서 1980년대에 오면서 장애를 이제 사회적인 관점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이 변화는 굉장히 큰 영향력을 미치게 됩니다. 어떤 영향력을 미치는지 이제 계속해서 제가 4주에 걸쳐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것과 아울러서 2001년도에 실제적으로 이제 세계보건기구에서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신체적인, 정신적인, 사회적인 모델을 소개를 하면서 이들이 정말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지역사회 안에서 어떻게 활동하고 참여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굉장히 강력한 어떠한 그러한 그 주장들을 펼치게 되고요. 이 2001년도 이 발표된 세계보건기구에서 발표한 이 내용과 또 왼쪽에 적고 있는 UN 장애인 헌장 있죠? CRPD라고 저희가 짧게 표현을 하는데 UN 장애인 헌장이 발표되면서 수많은 선진국들이 사인을 합니다. 우리나라도 이 헌장을 따르겠다라는 약속을 하는 거죠. 이 약속을 한 이후부터는 모든 정책과 모든 서비스들이 전환을 할 수밖에 없는 책임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도 이 CRPD에 약속을 한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금 탈시설을 해야 된다라는 그 막대한 책임감을 갖고 있는 거고요. 이 사인을 한 것 때문에 호주 역시도 지난 40년 동안 탈시설에 대한 많은 갈등과 많은 싸움과 지금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마무리가 되어지지 않았어요. 아직도 어딘가에는 시설이 존재를 합니다. 예. 그런데 다 문을 닫은 시설 가운데서 한두 개, 수십만 개의 시설이 문을 닫았지만 40년, 50년이 지난 오늘 이 시점에도 아직 남아있는 그 몇 개 되지 않는 그 시설은요. 부모님들이 반대를 하기 때문에 시설을 문을 닫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 사진을 여러분 보시게 되면 너무 저에게 충격적인 사진이고 우리를 굉장히 우울하게 만드는 사진이죠. 그런데 이 사진의 모습들이 마치 정말 우리가 올바른 것을 행하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서 굉장히 수십 년 동안 저희는 흘러왔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장애를 의학적인 모델로 해석을 했습니다. 장애는 한 개개인의 문제인 겁니다. 태어날 때부터 고칠 수 없는 영원히 질병을 갖고 살아야 하는 사람을 장애인이라고 그렇게 바라본 것이죠. 여러분 아프면은 병원에 가시죠. 그렇게 장애라는 것이 그 사람이 질병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일반 지역사회로부터 격리돼서 소외돼서 평생도록 병원에 살아야 한다는 그 컨셉으로 이렇게 5년 이상의 수많은 시간을 장애인들은 이렇게 시설 속에 태어나면서부터 병원에서부터 시설로 옮겨져서 죽을 때까지 시설에 살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오랫동안 유지를 해왔고 그렇게 차별적인 대우를 받아왔던 그런 역사들이 수많은 선진국 모든 나라 가운데 있습니다. 의학적인 문제로 장애를 바라봤던 것에 아울러서 장애를 이제 1980년도부터 사회적인 문제로 봤습니다. 그 얘기는 장애는 한 개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한계를 갖고 있는 언어장애, 지적장애, 신체적 장애, 그 모든 한계를 갖고 있는 그 사람이 사회 환경을 지역사회 안에서 살아가는데 어려움을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환경과의 부적절한 상호작용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해결책은 사회 환경을, 이 지역사회를 변화시키는 것이 답이지 이들을 격리시키는 게 답이 아니다. 장애가 있기 때문에 학교를 갈 수 없었다면 그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이 메인스트리밍, 모든 학생들이 다니는 일반 학교에 가서 학급에서 생활을 할 수 있게끔 학교를 변화시키는 것이 해결책이라는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변화들이 한순간에 일어나는 건 절대 아니죠. 장애에 대한 올바른 정의를, 올바른 이해를 해야지만이 그것이 변화될 수 있는 것이고요. 정책적으로 아무리 변화됐다 할지라도 장애인과 그
그들의 삶에 대한 이해가 없이는 또 그들이 지역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살 수 있는지 단지 참여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는지 그것을 위해서 사실은 서비스가 변화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장애인 한 사람이 이 장애인은 자폐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을 1대1로 지원하고 1대1로 이 사람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서비스의 목적이 아닌 것입니다. 그 도움을 줌으로 인해서 이 사람이 결국은 지역 공동체 안에서 사회적인 참여와 심지어 아울러서 지역사회의 기여까지 갈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사실은 서비스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만이 지역 공동체에 있는 비장애인들이 장애인을 경험하고 그들의 삶에 대한 더 많은 노출을 할 수 있게 되고 그걸 통해서 사회 인식이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또 정신질환을 가진 사람들이 그 사회 안에서 내가 살고 있는 이 지역 공동체 안에서 내 가족이 살고 있는 지역 공동체 안에서 함께 어우러져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민들을 사실은 첫 번째 제가 잠시 전에 보여드렸던 우울한 그 시설의 모습 있죠? 그런 시설이 전부라도 전 세계 어딜 가도 장애인은 응애하고 태어날 때부터 엄마 아빠를 얼굴을 보기 이전에 이미 그 시설로 옮겨지는 것이 가장 마땅히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돕는 것이라고 그렇게 믿었던 그 시절에 아니다. 왜 장애인들은 장애가 없는 사람처럼 살 수 없냐? 그 사람들처럼 장애가 없는 사람처럼 똑같은 기회와 똑같은 경험을 할 수 있게끔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한 분이 계셨습니다. 덴마크의 닐 에릭 반 미켈슨 씨라는 분은 우리나라로 치면 대한민국으로 치면 보건복지부 장애인 차관님 정도 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정책에 굉장히 높은 자리에 계신 이분께서 부모님들의 소리를 들으신 거예요. 부모님들이 이 당시에 덴마크만 해도요. 1950년대에는 장애를 가진 사람은 동네에 나가서도 안 되고 학교도 갈 수 없고 버스도 탈 수 없고 엄마 아빠랑 같이 식당에 갈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도 없는 그런 사회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왜 내 지적 장애를 갖고 있는 자녀는 지적 장애가 없는 다른 자녀처럼 똑같이 평등할 수 없냐라는 호소를 했죠. 그 호소를 듣고 이 차관님께서 정책을 수립합니다. 그래서 1959년도에 전 세계에서 최초로 지적장애인 평등법이 만들어집니다. 옆 나라에서 이 내용을 듣고 장애인 부모님들이 세운 부모연대, 부모님이 운영하는 그 서비스에 대표를 하고 있던 니르제 박사님께서 그래 맞다. 내가 장애를 갖고 있는 젊은이들과 또 청년들과 청소년들과 생활을 해보니까 얘네들도 캠프를 갈 수 있고 슈퍼마켓에 가서 자기가 좋아하는 물건을 선택할 수 있고 얘네들도 장애가 없는 애들처럼 그런 기회를 줘야 된다라고 이렇게 함께 이 정책에 대해서 참여를 하셨고 옆에 나라 덴마크에서 그 평등법이 정책이 바뀐다는 건요. 밑에 시민사회에서는 인식이 아직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그리고 어떠한 사람들도 이게 뭔지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로부터 일방적인 변화를 갖고자 하는 접근법인 겁니다. 톱다운으로 접근을 한 거죠. 반면에 스웨덴에서는 이런 니르제 박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부모님들과 함께 밑에서부터 위로 정부를 향해서 정책을 바꿔달라, 법을 바꿔달라라고 외치는 그 움직임이 이제 이 북유럽에서 시작이 됩니다. 이때 미국의 어마어마한 변화를 일으키는 대통령이 나오게 됩니다. 불과 3년이라는 짧은 임기를 가질 수밖에 없었던 암살당하면서
굉장히 짧은 임기를 가졌던 케네디 대통령이 이제 나오게 됐는데요. 케네디 대통령의 누나가 지적 장애인이었습니다. 그 누나도 마찬가지로 평생 시설에서 살다가 죽었죠. 그래서 이 케네디 가의 모든 사람들은요, 태어나면 케네디 가는 무조건 정치인이 되어야 되는 그런 숙명을 갖고 산다고 해요. 그 수많은 케네디 가의 일원들이 지금 현재까지도 수많은 미국의 장애인 정책과 장애인 서비스 전환과 많은 변화를 지금까지 주고 있습니다. 이 케네디의 대통령이 이 두 분을 초대를 합니다. 미국으로. 자, 우리나라에는 장애인은 시설에서밖에 살 수가 없는데 죽을 때까지 우리 누나도 그렇게 살고 있고, 근데 당신들이 주장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이제 요청을 해서 초대를 했는데, 미켈슨 차관님께서 미국을 방문하고 떠나시면서 전국을 돌아본 거죠. 수많은 시설을 돌아보고 떠나시면서 미국의 장애인들은 덴마크의 소돼지보다도 더 대우를 못 받고 있는 나라다. 나는 이 땅에 다시는 오고 싶지 않다라는 일화를 남기고 떠나십니다. 그 얘기를 듣고 이제 케네디 대통령이 최초로 대통령 바로 직속 밑에 장애인 자문관을 두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제 이민을 가신 시력이 보이지 않는 한국인으로서 이제 최초로 그 미국에 가서 공부를 하셨던 박사님께서 이제 부시 대통령 그 자문을 했던 그 이야기가 이제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그분이 했던 그 역할이 사실은 케네디 대통령 이 시대에 만들어진 그 역할입니다. 그래서 대통령 바로 직속으로 장애인 정책을 할 때 국회나 아니면 다른 어떤 시민단체나 다른 어떤 그런 압력에 영향을 받지 않는 단독 고문관을 두는 것이죠. 그러한 역할들을 하던 가운데 이제 미국에서 탈시설화 총대를 맺는 그 박사님이 나오시게 됩니다. 울픈스버그 박사님은요, 태생은 독일 태생이세요. 그런데 1차 대전 히틀러가 이제 대두가 되는 그 시기에 울픈스버그 박사님이 어린 시절이셨죠. 이 어린 나이에 울픈스버그 박사님을 데리고 그 아버님께서 이 땅에 있다가는 나도 이상한 그러한 정치 이론 속에 한 일원으로서 정말 인간으로선 하면 안 돼야 할 그런 행동을 하게 될 것 같다라는 그 감지를 하신 거예요, 아버님께서. 그래서 자녀를 데리고 어린 울픈스버그 박사님과 가족을 데리고 미국으로 이민을 하시게 됩니다. 어린 시절 미국에서 자라고 심리학을 공부한 울픈스버그 박사님은요, 대학생이 된 청년의 시기에 이제 독일을 다시 방문을 합니다. 친구들을 만나고 가족들을 만나고 싶어서. 그런데 예전에 알았던 친척들, 또 그 친척들의 친구들, 또 자기가 어린 시절, 아주 어린 시절에 보냈던 그 친구들이 사라지고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태인들이 어떻게 학살받았느냐에 대한 그 역사를 처음 알게 되십니다. 그래서 울픈스버그 박사님은요, 장애인 정책 연구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독일의 나치의 만행을 가장 깊이 있게 공부를 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그러한 서적도 엄청나게 많이 이제 발간을 하셨고, 울픈스버그 박사님이 이 사회적 역할 강화론을 만들기 이전에 파스라는 정상화 이론을 기준으로 해서 탈시설화를 어떻게 시킬 것인지에 대한 하나의 그 지표를 만드신 그 이론을 먼저 확립하신 이후에 사실은 복지사들 그리고 서비스를 주는 사람들, 탈시설을 함께하는 그 모든 종사자들이 정상화 이론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너무 모르는 거예요. 그냥 시설에서 사람을 지역사회에 옮겨놓는 것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더 피해가 되고
장애인들이 더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냥 시설에서 나오는 것이 다가 아니다. 정말 정상화 이론에 입각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은 어떻게 지원을 하는 것인지를 가르쳐야 되구나. 부모를 교육시키고 모든 종사자들을 교육시켜야 한다라는 그 결론을 내리시고 1983년도에 이제 SRB 이론을 정립을 하셨고 그 이론 때문에 80년대 이후부터 북미와 또 유럽과 또 호주, 뉴질랜드 수많은 나라에서 이 SRB 이론을 가르쳐 오고 있습니다. 정상화 이론이 이제 사실은 1962년도에 나왔는데요. 미켈슨 장관님은 정책까지 이론가가 아니세요. 지적 장애인도 모든 기회를 줘라 라고 이렇게 땅땅땅 정책은 펼쳤지만 그걸 뭐 어떻게 하는지 제안을 못 하시는 거죠.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파스라는 프로그램 분석 지표를 만드십니다. 울픈스버거 박사님이 만드신 이 지표 때문에 한국의 보건복지부 그리고 또 수많은 사회복지학 교수님들이 호주에 90년대에 오셔서 이 파스를 배우고 가셨어요. 그래서 3년마다 지금 시설이나 복지관이 국가로부터 한국보건복지부로부터 평가를 받잖아요. 이전의 평가에는 이 파스가 이제 조금 더 발전이 돼서 이제 파싱이라는 그러한 지금 지표로 저희 호주에서는 배우고 있는데 이 파싱이라는 내용이 사실은 보건복지부 안에도 들어갔었대요. 그런데 90년대 말까지는 오히려 좀 더 실제적인 그러한 평가를 받았었는데 2000년대 오면서 그게 다 바뀌면서 지금은 너무 형식적인 평가만 한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이 돼버렸죠. 그래서 저희는 이 파싱을요. 정상화 이론에 입각해서 무엇을 체크를 해야지 지금 이 서비스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를 분석할 수 있는 이 시각과 이러한 시야를 변화시키는 교육을 부모님들에게 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님들 그리고 복지기관에서 또 모든 서비스를 주는 종사자들 또 대표들 또 사회복지를 공부하는 학생들 이 모든 사람들에게 교육을 주고 있고요. 평가 지표와 아울러서 그럼 과연 이 평가를 했을 때 좋은 점수 결국 제대로 된 정상화 이론을 이루기 위한 그 내용은 이 SRB 사회적 역할 강화론에서 가르치게 됩니다. 어떤 식으로 서비스를 바꿀지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이 아마 PCP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광주의 엠마우스의 천노혜 신부님께서 아일랜드 신부님이신데 대한민국의 인생을 젊은 청년의 시기에 대한민국에 오셔서 지금 80대가 되시기까지 자신의 60년 이상의 인생을 이제 장애인 복지에 이제 기여를 하신 신부님이 계신데 이 신부님이 1980년도에 미국에서 이 파싱과 SRB를 공부를 하고 가셨어요. 그리고 나서 처음 시작한 게 시설에 있는 장애인 몇 명을 데리고 나와서 당신이 같이 살기 시작하신 거죠. 그러면서 이제 엠마우스 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이 SRB 이론을 다 배우지 못하셨어요. 그래서 이 SRB 이론과 가장 그래도 근접한 게 뭔가 그리고 그 당시에 북미에서 미국에서 하고 있는 게 뭔가 하고 봤더니 실제적인 걸로 PCP를 우리가 한번 배워보자 해서 이 PCP를 도입해서 엠마우스는 지난 30년가량을 이제 PCP 교육을 대한민국 많은 분들에게 주어왔는데 사실 이 PCP의 근간은요. 정상화 이론입니다. 정상화 이론을 엄마라고 했을 때 하나의 자녀가 파스와 SRB고 또 하나의 자녀가 PCP인 겁니다. 이 PCP를 만드신 제가 여기다 적어놓은 이 많은 분들 있죠. 존 오브라인시, 코니, 또 베트 마운튼, 잭 피어스, 마셜 포리스트 이분들이요. 다 울픈스버거 박사님 제자들이세요. 그래서 처음에 파스 교육을 받고 울픈스버거 박사님 쫓아다니면서 미국 전국에 파스 교육을 다 했던 분들이세요. 그런데 존 오브라인 씨는 철학가세요. 울픈스버거 박사님은 심리학자세요.
그래서 이 두 분의 성향이 굉장히 다르세요. 울픈스버거 박사님은 심리학자로서 인간의 사회적인 그 현상을 심층적으로 연구를 하셨고, 장애인이 혼자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누군가의 도움은 받아야 하지만 이 도움을 과연 사회적으로 지역사회에서는 어떻게 도울 것이고, 부모는 어떻게 도울 것이고, 서비스 기관은 어떻게 도울 것이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어떻게 함께 어우러져서 할 건지를 연구를 하신 분이시고, 존 오브라이언 씨는 철학가이시거든요. 철학을 공부하신 분이기 때문에 장애인 한 사람을 놓고 너는 왜 태어났니? 너는 이 땅에 어떠한 기여를 하기 위해 태어났니? 그거를 그 장애인을 중심으로 해서 가족과 친구와 이 장애인을 아는 서비스 기관의 종사자들이 함께 모여서 같이 그 사람의 인생을 설계하고 찾아가고 만들어가는 그 부분에 더 포커스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나오셔서 PCP라는 하나의 그룹을 만드셨고, 이 PCP의 내용을 지금 현재 몇몇 교수님들이 미국에 가서 배워가지고 오셔서 지금도 많이 이제 교육을 하고 계시죠. 궁극적으로 이 정상화 이론을 통해서 PCP든 SRB든 또 여러분이 2012년도에 대한민국을 찾아오셨던 마이클 캔드릭 박사님이라고 이 울픈스버거 박사님의 가장 수제자이셨던, 또 이 SRB 그룹, 파싱 그룹의 최고 리더이셨던 캔드릭 박사님이 이제 함께 오셔서 전국에 있는 많은 시설의 원장님들을 만나서 세미나를 그때 하셨었는데요. 캔드릭 박사님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 파싱과 SRB를 접목해서 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이 사람의 인생 설계를,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이 인생 설계를 어떻게 하는지를 교육을 하고 계시고 있고요. 저희 호주도 박사님을 모시고 1년에 몇 차례 이 교육을 저희 종사자들에게 주고 있고요. 한국에 계신 원장님들이나 아니면은 복지학을 공부하시는 또 가르치시는 교수님들이 잘 아시는 분은 에럴 콕스 교수님이 계세요. 저희 호주에 계시는 교수님이고 이 울픈스버거 박사님의 제자이시고요. 이 에럴 콕스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이 SRB의 내용을 지침으로 해서 호주 정부의 요청에 따라서 탈시설화 이후에 개인들이 어떠한 주거 형태를 가질 수 있는지, 그것이 정상화 이론에 비춰서 좀 더 접목이 가능하고, 그리고 SRB 이론에 비춰서 적합한 그러한 주거 지침서를 2017년도에 5년의 프로젝트를 통해서 만드셨습니다. 이렇게 정상화 이론을 통해서 전 세계에서 많은 학자들이 또 많은 전문가들이 이렇게 교육을 해오고 있고 많은 내용들이 흘러오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PCP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요. 너 꿈이 뭐야? 너 뭐 하고 싶어? 가 절대 아니에요. 엠마우스에도 제가 여러 번 강의를 갔지만 엠마우스에서 굉장히 이제 많이 결여가 된 부분이 뭐냐면 장애인 당사자와 가족과 친구들을 협력해서 장애인 당사자의 관심과 필요와 장점을 중심에 두고 미래를 설계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하지 못한 게 뭐냐면 지역사회를 변화시키지 못했어요. PCP의 존 오브라이언 씨의 가장 큰 핵심은요. 앞에 이 부분이 아닙니다. 너 꿈이 뭐야가 아니에요. 무엇이 핵심이냐면 지역사회의 변화입니다. 이것이 되지 않으면 우리 장애인 한 분 한 분은 지역사회에서 살 수가 없거든요. PCP의 내용을 보시면요. SRB 내용하고 똑같아요. 사람을 알고 그 결정권과 책임을 이용자와 사회복지사가, 서비스 기관이 다 하는 게 아니에요. 일정 부분은 본인이, 일정 부분은 부모가, 일정 부분은 친구가, 일정 부분은 옆집 아줌마가, 많은 사람이 그 책임을 나누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좀 더 장애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지역사회에 좀 더 접근할 수 있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더 융통성 있는 서비스를 할 것인지, 그래서 이 한 장애인 중심이 가장 핵심이 되는 그런 가능한 환경을 만들지가 사실은 PCP의 목적이고,
그것이 가장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조직체 중심적으로 했던 서비스에 비해서 사람 중심적으로 가는 것입니다. 사회적 역할 강화론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픈스버거 박사님은요, 행복을 가져다 주는 그런 요소들을 보니까 그런 요소들, 뭐가 있죠, 여러분? 건강, 돈, 가족, 많은 가치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사실은 행복을 내가 누릴 수 있는 하나의 관문이 통과하는 문이 되는데 그 열쇠가 되는 그거를 가져다 주는 것은 사실은 내가 사회적인 역할을 하고 있을 때 그게 가능한 겁니다. 그 사회적인 역할을 더욱더 만들어주기 위한 것이 사회적 역할 강화론의 핵심이고 그걸 어떻게 할 것인지의 두 핵심이 이미지 강화와 능력 강화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좀 더 추후에 더 심층적으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오늘 제가 이제 짧은 시간이지만 장애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왔고 여러분이 아시는 헬런 켈러 어떻게 보면은 장애의 시각에 대해서 미국에서 굉장히 큰 하나의 획을 그은 사람입니다. 시각장애와 청각장애를 갖고 마치 가족들이 이 아이를 짐승처럼 밥을 줄 때도 숟가락, 포크를 주는 게 아니라 그냥 강아지에게 밥을 주듯이 그렇게 살고 있는 이 자녀를 앤 설리번 선생님이 들어오시면서 헬런 켈러를 정말 수많은 언어를 능통하게 하고 또 수많은 학위를 하는 그런 훌륭한 사람으로 이 세상에 기여하는 사람으로 변화를 시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너무 쇼킹되는 이야기는 뭔지 아세요? 이런 헬런 켈러조차도 지적 장애에 대한 어떤 견해를 갖고 있었냐면 영어 표현에 feeble-minded 뭐냐면 정신 미약한 사람을 표현을 합니다. 정신이 미약한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것이 더 낫다라는 말을 했다는 겁니다. 루즈벨트 대통령 굉장히 좋은 일을 많이 하셨죠. 본인도 지적 장애, 신체 장애인이세요. 그래서 신체 장애인을 위해서 미국에서 어마어마한 많은 변화를 가져다 주셨어요. 그런데도 루즈벨트 대통령조차도 우성함, 이 유전자를 강조시하는 그 앞장을 서는 그 위치에 놓여 있으셨다는 겁니다. 자,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뿐만 아니라 호주뿐만 아니라 수많은 나라에서 왜 우리 지적 장애인들은 더 밀리고 또 밀리고 또 더 차별을 받을 수밖에 없는지 여러분이 이 역사의 이 뿌리 깊은 이 정말 쉽게 근절되지 않는 이 사고들과 이 뿌리들을 저희가 정말 너무너무 충격적이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깊이 인식을 하지 않으면은 어떠한 운동을 저희가 할 때 예를 들어서 정책을 바꾸거나 아니면 어떠한 펀딩을 정부로부터 더 만들거나 아니면 한국에 살고 있는 모든 서비스들이 조금 더 복지 제도가 좋아지는 변화를 갖고자 할 때 저희가 쉽게 지치거든요. 정부가 언제는 그래 너희가 하는 일들이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과 맞으니까 그렇게 같이 하자라고 이렇게 안 나오죠. 항상 예산은 부족해요. 호주도 예산이 늘 부족해요. 오늘도 저는 2시간 동안 홍콩에서 이민을 오신 칸토니즈 그 중국어밖에 할 수 없는 이 어머니하고 2시간 동안 상담을 했는데 너무 힘드신 거예요. 호주 복지제도가. 그냥 죽고 싶다 그러시더라고요. 예. 굉장히 좋은 제도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거를 활용하기까지는 너무도 고통스러운 과정을 거쳐야만 해요. 그런데 그 여정에서 여러분과 또 제가 또 부모님들이 거기서 지치지 않아야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이 배경을 개관으로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린 것은 무엇이 변화되지 않는 것에 있어서 여러분이 쉽게 좌절하지 마십시오. 역사가 이렇게 너무너무 근절되기 어려운 그런 뿌리들이 있고 또 굉장히 어려운 그러한 장애물들이 저희 앞에는 항상 있거든요.
정책이 그렇고 예산의 부족들이 그렇고 지역사회에 바뀌지 않는 시각들이 그렇고 그렇지만 앞서서 우리 조혜원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겨자씨 여러분 보신 적 있으신가 모르겠어요. 너무 작죠. 눈에 이렇게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그 겨자씨의 믿음과 정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또 우리가 미랄이 되지 않으면 역사는 바뀌지 않습니다. 예. 분명히 한 분 한 분 어머님들 또 부모님들 또 함께 하시는 모든 종사자 사회복지사 선생님들 또 목사님들 이 장애인 선교를 하시는 모든 분들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저는 미래는 밝다라고 그렇게 믿고 있고요. 예, 그걸 위해서 또 저희가 2주차, 3주차, 4주차 교육도 함께 열심히 배워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